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만 관건은 시기입니다. 과연 미국이 언제쯤 기준금리를 내릴까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두 곳에서 엇갈린 전망을 내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내년 6월쯤에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서 2025년 말에는 기준금리가 연 2.375%일 것으로 내다본 반면 골드만삭스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내년 4분기로 보고 있습니다. 2026년 중반이나 돼야 기준금리가 연 3.5에서 3.7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어쨌든 미 연준이 우리 예상보다는 더디게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경제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창용 한은 총재 입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은 총재는 이미 한국의 기준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 기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발언에 근거할 때 한국의 기준금리 역시 상당 기간 고금리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고금리 기조가 길게 이어진다는 건 그만큼 물가를 잡지 못한 상태가 길어진다는 의미로 경기 불안 요인만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한은 총재가 이미 경고했었죠. 한국 경제는 이미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에 경기 침체기가 맞다고요.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함께 오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이제는 걱정해야 할 때입니다. 11월 14일 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무엇이든 제대로 알고 싶다면 꼭 챙겨 들어야 하는 공부왕 이종훈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종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청취자 520님께서 가발에 대해서 대신 공부해 주세요라고 요청. 520님. 06님이군요. 네. 가발에 대해서 대신 공부해 주세요라고 요청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의 내용 중에선 가발이 단순히 탈모를 감추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신분과 지위 또 부와 권력의 상징의 도구였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네. 저는 특히 기억에 남는 게 프랑스 대혁명을 초래한 원인 중에 하나다 말씀도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고요. 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예고해 주셨냐 하면 오늘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된 가발 산업에 대해서 말해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 즉 영국에서 가발이 사라지게 된 이유 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프랑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7세기 이후에 유럽의 가발 패션과 유행을 선도했지만 가발을 더 희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가발 냄새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일환으로 오렌지나 라벤더 향을 첨가한 밀가루 즉 가발 파우더를 뿌리는 게 유행하면서 프랑스 대혁명을 초래했다. 네. 즉 서민들은 밀가루가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데 귀족들은 그 귀한 밀가루를 정말 가발에 시도 때도 없이 뿌리고 파우더룸이라고 해서 외출 때마다 그 밀가루를 뿌리는 것을 보니까 뭐 서민들 입장에서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뭐 화가 날 수밖에 없어서 민중의 분노와 불만이 커졌고 결국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났고 성난 민중들이 가발을 쓴 귀족들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면서 귀족들이 가발을 벗고 가발을 버리고 도망다니면서 프랑스에서는 가발이 자취를 감추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영국에서 가발이 자취를 감추게 된 건 세금 때문입니다. 영국은 이런 프랑스 대혁명 같은 민중혁명이 없었기 때문에 세금 때문에 사라졌는데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나폴레옹이 등장했잖아요. 예. 나폴레옹이 등장한 프랑스가 또 영국에 굉장한 위협이 됐죠. 그러면서 영국 수상이었던 당시 영국 수상이었던 윌리엄 피트는 나폴레옹과의 전쟁을 위해서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전쟁 자금을 마련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세금을 만드는 거예요. 예. 새로운 세금을 만드는 건데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득세도 전쟁 자금 때문에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윌리엄 피트 같은 경우에서는 1795년에 가발에 세금을 매기는 건 좀 지나친 것 같으니까 가발에 뿌리는 파우더에 세금을 매기자. 예. 이른바 헤어 파우더세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요. 원래는 뭐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가발에 세금을 매기겠다고 했다가 조세 저항과 귀족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질 걸 우려해서 파우더에 세금을 매기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세금을 매기니까 예. 이제부터 귀족들도 예. 돈이 좀 아까운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아이씨 가발을 자꾸 쓰면서 세금이 자꾸 나가니까 차라리 가발 안 쓸까? 게다가
가발 패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에서 이제 가발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가발도 이제 대세가 아니고 유행이 아니니까 내가 굳이 세금 내면서까지 이 가발을 써야 하나라고 생각하는 영국의 귀족들도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서 가발을 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금이 거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9세기에는 이 파우더세가 헤어 파우더세가 유명무실한 세금 제도로 전락해 버렸고 1869년에 즉 파우더세가 도입된 지 74년 만에 폐지를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파우더세가 폐지됐다는 이 시기 어떻게 보면 영국에서도 더 이상 가발을 쓰지 않는다. 이로써 300년 가까이 지속됐던 유럽의 대가발 시대가 막을 내렸고 이후 서구에서는 가발이 1950년대에 와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졌던 가발이 1950년대 들어서 다시 주목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성들의 패션 소품으로 가발이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예. 이 유행은 1950년대 프랑스 파리에서 헤어 디자이너로 활동했던 이 뷰티 살롱인 카리타 살롱의 운영주 카리타 자매가 선도를 했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카리타 자매 같은 경우에 18세기 로코코 스타일의 이 헤어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헤어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가발과 머리핀을 이용해서 머리를 크게 부풀리는 헤어스타일을 고안해냈는데 이게 엄청난 인기를 끕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영부인인 제클린 여사, 예. 제클린 영부인 같은 경우에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좀 부풀어 올라 있어요. 있는 맞아요. 예.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이런 맞아요. 헤어스타일이고요. 아, 그때 그러니까 50년대 우리가 흑백 영화에서 나오는 주요 배우들은 자기의 머리가 아니라 가발로 이렇게 네, 가발과 부풀린 머리핀으로 이걸 거군요. 만들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당시에는 퍼머가 정말 비싼 고가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퍼머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려서 예, 예. 너무 불편하기도 했고 하지만 가발과 머리핀을 이용한 카리타 자매의 헤어스타일은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시간도 적게 걸리고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클린 케네디 그리고 이란의 파라 팔레비 왕비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은 셀럽들이 이 머리 스타일을 하고 나오니까 일반 여성들도 저거 멋있는데? 나도 따라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서구 사회에서 여성들을 중심으로 패션 가발이 다시 유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패션 가발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인기가 높아지니까 가발이 아예 하나의 산업으로 신흥 산업으로 부상하게 되는 분위기가 됐는데요. 다른 패션 산업과 마찬가지로 가발 역시 처음에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같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제작이 됐어요. 하지만 가발의 인기가 높아지고 시장이 점점점 커짐에 따라서 공급이 부족했죠. 그러니까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에서 만드는 것만으로 안 됐죠. 그래서 눈을 돌린 곳이 아시아였습니다. 1950년대 말과 60년대 초에 일본, 홍콩, 대만이 가발 생산에 뛰어들면서 가발을 수출하기 시작했고요. 예. 근데 50년대와 60년대 일본, 홍콩, 대만 같은 경우는 못 살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국민들의 머리카락 가격이 쌌어요. 예, 인조 머리가 아니라 실제 사람 머리. 그러니까 예. 임모라고 하죠. 임모. 예. 임모의 가격이 쌌어요. 여기에 노동력도 값쌌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의 머리카락으로 유럽 사람들이 만든 가발보다 서너 배 이상 더 싼 가격으로 가발이 시장에 나왔어요. 이 때문에 세계 패션 가발의 원자재인 머리카락은 유럽이 아닌 아시아 사람들의 머리카락으로 대체되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그로 인해서 중국이 최대 원자재 공급 국가로 떠올랐습니다. 인구가 많고 못 살았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또 중국과 가까운 홍콩에서 만든 홍콩 가발이 1960년대 미국 가발 시장에 부동의 1위를 차지할 만큼 인기가 높았습니다. 근데 아시아계의 임무는 검은색일 텐데 이게 서양인들이 검은색 가발을 그럼 검은색 가발을 선호하는 여성들도 있고요. 반대로 또 염색을 해서 판매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중국이 어떻게 보면 임무의 최대 공급자였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처음 가발을 수출한 건 언제부터예요? 대한민국이 처음 가발 산업에 뛰어든 건 1963년으로 나와 있고요. 예. 또 가발을 수출하기 시작한 건 그 다음 해인 1964년 7월부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일본, 홍콩, 대만은 50년대 말부터 가발 생산에 뛰어들었다고 하셨으니까 네. 우리나라가 좀 후발주자네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사람의 몸과 머리카락은 부모에게 받은 거니 소중히 여겨야 한다. 네. 내 목을 자를지언정 머리카락을 자를 수 없다. 이런 유교 사상이 있었잖아요. 예. 이런 유교 사상이 굉장히 강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한민국 사람들의 머리카락이 해외로 수출되기 시작한 건 1955년부터라고 하는데 당시에 이제 언론에서는 이 사람의 머리카락을 수출하는 것이 굉장히 비도덕적인 행동이다. 예. 부도덕한 행동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 머리카락을 수출하면
하는 것을 두고 언론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의 존엄성 문제 그리고 윤리의 문제에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용인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도의적인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한국의 체면이 깎이는 문제다. 이야.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다. 수위가 굉장히 높았네요. 네, 한국의 체면이 깎이는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업자들은 한국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미국, 일본, 홍콩 등지에 55년부터 팔기 시작했는데요. 이 머리카락 수출액이 55년에 2만 2천 불, 58년에 3만 3천 불, 그리고 60년에 오면서 5만 불, 1962년이 되면서 28만 천 불, 63년이 되면서 62년에 28만 천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1년 지난 다음 해인 63년에 122만 5천 불로 급등하게 됩니다. 이야. 그러니까 머리카락 수출이 100만 불이 넘어선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무역업자들이 생각할 때 이거 좀 너무 이상한데?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찾는 곳이 많지? 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내 이게 가발 시장의 호황, 전 세계적인 가발의 유행 이런 것들이라는 것 때문인 걸 깨닫고 이제 이윤이 더 높은 가발업에 아예 뛰어들기 시작을 하는데 한국에서 처음 가발을 제조하기 시작한 회사는 1963년 후반에 서울통상이 처음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서울통상은 훗날에 서통이라는 이름으로 건전지 만든 회사예요. 그 건전지 만들었다. 그 전신이 네. 가발이었군요. 네. 아무튼 이후에 이제 한국의 가발 수출은 정말 경이롭다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정도로 예. 엄청난 증가세를 보였는데 64년에 16만 8천 불 그리고 그 다음에 65년에 161만 8천 불로 뛰어요. 예. 그 64년부터 70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성장률이 300%. 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한국 총 수출액에서 가발이 차지하는 비중도 64년에 0.14%였거든요. 예. 근데 66년에 4.27. 그 60년대 말에 가면 10%대에 이르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60년대 박정희 정권의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수출 부문 가발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앞서 말씀드린 서울통상 우리나라에서 가발을 최초로 만든 이 서울통상 같은 경우에 대표가 최준규 씨인데 최준규 씨가 이 1971년 대한민국 소득세 납부 1위였어요. 이야. 2위가 같은 회사 서울통상의 조성권 1, 2등이 다 임원이었어요. 가발 회사네요. 네. 그러니까 60년대 후반에 대한민국의 재벌은 가발 회사 사장님이었어요. 이야. 그러니까 당시 대한민국 소득세 납부 1, 2위가 모두 가발 회사 대표라는 것은 가발이 당시의 대한민국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산업이었고 상징이었는지를 보여주는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가장 흥미롭게 봤던 사실 하나는 이때 대한민국 가발 수출이 거의 대부분 미국에만 판매됐다는 거예요. 예. 다른 나라에 판매되지 않고 64년부터 69년까지 자료를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수출한 가발의 98%, 평균 98%가 미국 시장에 판매됐습니다. 예. 앞서 유럽하고 전 세계적으로 가발이 인기였다 했는데 왜 하필 미국에만 우리가 수출이 그러니까 됐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패션 가발의 유행을 선도한 프랑스도 있고 예. 또 유럽 시장에서도 패션 가발이 큰 인기를 끌고 있었고 예. 호주, 캐나다에서도 가발은 굉장히 인기 있는 상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60년대 후반에 이 세계 가발 시장에서 한국과 경쟁하던 다른 나라 아시아 국가들, 홍콩이나 일본 같은 경우, 홍콩, 일본, 대만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도 판매를 하지만 유럽에도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미국에만 거의 모든 가발을 팔았어요. 이유는 베트남 전쟁입니다. 베트남 전쟁. 베트남 전쟁 때문에 왜요? 그러니까 1965년 7월에 미국이 이제 베트남의 지상군 파병을 공식 선언하면서 예. 베트남 전쟁이 시작됐는데요. 그러자 중국이 미국을 격렬하게 비난합니다. 그리고 북베트남에게 대미 결사 항저를 요구합니다. 이에 미국 정부가 이런 중국을 향해서 적성국가, 즉 적국으로 규정하고 무역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는데 그 일환으로 미국 정부는 중국 사람들의 머리카락, 즉 중국인의 임모 통상 금지 조치를 내립니다. 그리고 가발 업체들에게는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이제 감이 오네요. 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가발 산업에서 중국은 최대 원자재 국가였어요. 예. 그런데 미국이 이 최대 원자재 국가인 중국으로부터 머리카락을 수입을 못하게 합니다.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홍콩과 일본 등의 가발 산업에 비상이 걸려요. 그렇겠네요. 정말 중대한 사건이었다고 나오더라고요. 예.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리, 미국을 비난했던 중국과 달리 우리는 미국을 도와서 베트남 전쟁에 파병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미국이 파병의 대가로 일종의 특혜를 줍니다. 1966년
12월 23일에 미국 정부가 아시아 사람들의 머리카락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인의 임모 수입만 허가해주는 무역 특혜를 줍니다. 한국 머리카락만 미국 시장으로 독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당연히 한국인의 머리카락 가격이 껑충 뜁니다. 예. 64년과 65년 초까지 국내에서 거래됐던 머리카락 가격이 한 간, 그러니까 3.75kg당 7,000원에서 8,000원이었다 그래요. 예. 근데 66년 8월이 되면 3만 원, 많게는 4만 원까지 거래가 됐다 그럽니다. 이 정도 되면 국내 임모 동나는데. 동나죠. 동이 났어요, 진짜로. 아, 그래요? 그래서 임모로 가발을 제조하려면 머리털 길이가 최소 3인치, 7.26cm, 7에서 8cm 정도 돼야 된다고 하는데 뭐 임모 가격이 폭등하니까 예. 머리 기른 여성을 찾기가 힘들어졌다 그럽니다. 이 때문에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국립공업연구소와 가발업자들이 초, 중고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머리 기르기 운동을 전개하자. 이야. 이렇게 제안했다가 엄청난 비난에 쌓이기도 했고요. 예. 또 아이들을 대상으로 엿이나 사탕 주고 또 머리니 잡아줄게 해놓고 머리카락 잘라가는 행상인들이 이야. 출몰을 해서 당시에 이제 부모님들의 골머리를 썩혔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 정부가 이렇게 한국에만 특혜를 주니까 한국 가발업체들은 미국 시장에 공급하기에도 여력이 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러니까 가발을 만드는 족족 미국에 팔기 바빴던 거죠.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시장을 개척할 이유와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었고 덕분에 한국은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까지 홍콩과 더불어서 미국 가발 수입 시장을 양분할 정도로 높은 위상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렇게 60년대 가발 산업이 급성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가발 산업에 뭐라고 할까요? 종사하는 사람들, 뭐 가공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숫자도 크게 늘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67년에 구로공단이 생기거든요. 이 예. 구로공단이 대한민국 최초의 수출산업공단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구로공단이 만들어진 배경은 가발을 만들기 위한 10대, 20대 여공들의 그 집합처. 네. 뭐 가발 회사도 중요하지만 이른바 벌집이라고 해서 예. 그들을 모아놓고 가발을 만들게 하는 그런 역할들이 그 공간이 필요해서 만들게 됐을 정도인데 1966년 9월에 공업연구소가 내놓은 조사 대상을 보면 가발 공예 숫자가 총 4,500명 정도가 됐다 그러고 68년이 되면 14,985명. 야, 급성장했네요. 예. 그리고 69년에는 27,589명. 그러니까 제일 많은 고용을 했던 회사가 2,000여 명 정도를 고용했고 예. 평균적으로 3에서 500명. 아무리 작은 회사도 100명 이상의 인력을 고용해서 가발 회사를 운영했다 그래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한국의 경쟁업체였던 홍콩이 한 회사당 73명 그리고 일본이 50명 정도를 고용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한국의 가발 산업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는데 네. 같은 시기에 한국의 다른 경공업 업종도 100명이 안 됐거든요. 네. 산업 규모가. 그러니까 60년대 가발 산업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산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실시간 게시판에 최태영님하고 2067님이 어렸을 때 머리카락 사러 집집마다 돌아다니셨던 분들 생각나네요. 이런 분들 라고 있어요. 하네요. 네. 나무 가방 같은 거 해가지고 가위 하나 들고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저는 이 정도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국 경제에서 절대적인 어떤 기여를 했던 가발 산업, 지금은 사실 이렇게 대세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왜 쇠퇴했죠? 이 역시 국제 정세 때문에. 그러니까 69년에 닉슨이 베트남 철군을 공약으로 당선되거든요. 근데 닉슨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업적 중에 하나가 중국과 미중 관계 개선이잖아요. 예. 중국과 화해를 도모하면서 1971년 4월 14일에 중국 머리카락에 대한 무역 제재를 해제합니다. 이게 한국 가발 산업의 직격탄이 돼요. 그러면서 70년 10월과 11월 사이에 수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미국 시장 외에 수출 시장이 없었던 대한민국의 가발 산업은 저물어 가는 산업, 즉 사양 산업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발 하나로 현대사를 반추할 수 있는 분은 이종훈 작가님밖에 없습니다. 베트남 전쟁 나오고 예, 닉슨 고맙습니다. 나오고.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키워드로 세상 보는 눈을 키워보는 키워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이 가져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예. 최근에 챗GPT를 만든 오픈 AI 회사에서 개발자 컨퍼런스를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컨퍼런스를 할 때는 그 해당 주최 측에서 뭔가 뽐내고 싶은 거 있을 때 이렇게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6일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이 개발자 컨퍼런스, 오픈 AI의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일단 본인들이 먼저 큰 숫자 3개를 자랑했어요. 예. 200만, 예. 92%, 1억 이런 키워드인데요. 예. 일단은 지금 챗GPT가 나온 지 이제 1년 조금 안 됐거든요. 예, 네, 이제 작년 11월 30일에 나왔으니까. 근데 1년 동안 개발자가 한 200만 명이 이미 자신들의 API, 그러니까는 이 챗GPT에서 나온 어떤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서 이미 제품을 개발한다. 그러니까 그냥 사용자뿐만 아니라 개발자들이 200만 명이다라는 개발자가 거고요. 200만 명.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포춘 500대 기업의 92%가 본인들 고객이다. 이야.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마지막 1억은 뭐냐면 챗GPT 주간 활성 사용자 수가 1억 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년도 안 돼서 1억 명이 계속적으로 쓰고 개발자 400만 명에 뭐 이렇게 포춘 500개 92%가 쓰는 회사니까 본인들이 좀 자랑하고 싶은 게 워낙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개발자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고 또 그날 뭐 GPT-4 터보라든지 네. 여러 가지 또 새로운 기능들도 같이 공개했는데 이것도 이제 많은 사람들 놀래켰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이런 개발자 컨퍼런스 그러면 우리는 애플이나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주로 해서 또는 테슬라가요. 그렇죠. 이런 어떤 그 행사라고들 알고 있었는데 오픈 AI가 이런 행사를 했다는 것 그 자체가 본인들의 위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보면 오픈 AI는 이제 스타트업에 가깝긴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1년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성장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보면은 본인들의 개발자 행사라는 거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통 뭐 애플이나 이런 데서 개발자 행사하면 개발자들이 막 가고 싶어가지고 줄 서고 미리 예약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번에도 이 그 오픈 AI의 개발자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키노트 때는 예약을 다 해가지고 일찌감치 신청이 마감되기도 했고요. 네.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오니까 이런 기술이 어떤 것들이 나올까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개발자들이 많이 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통 이럴 때 보면은 좀 깜짝깜짝 놀라는 사건들이 이제 발생하는데 이날의 또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사티아 나델라 CEO가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등장을 해서 뭐 그냥 약간이 아니라 거의 뭐 오픈 AI를 자기가 너무 사랑한다. 그리고 막 이렇게 약간의 허그를 하는 이제 예.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챗GPT 만든 오픈 AI의 덕을 지금 상당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예. 오픈 AI의 거의 모든 솔루션이 지금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 오픈 AI의 챗GPT를 많이 쓰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동반 이익을 보는 이런 구조이니까 좀 그런 얘기들 좀 하러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특히나 뜨거웠던 반응을 보였던 게 맞춤형 GPT를 만들 수 있는 기능 이걸 네. 선보였다고 하는데 이건 뭐예요? 네, 정확하게 GPTs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GPT에 소문자 S를 붙인 건데요. 예. 이제 약간 이제 그들의 컨셉을 생각하면 앱 개념에 가깝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앱 스토어에 여러 개의 앱들을 올리는 것들을 보잖아요. 실제로 이날 행사를 해외 외신들에서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출시하고 나서 이렇게 열광적인 반응을 얻은 기조연설이 처음이었다. 마치 이제 앱 스토어라는 솔루션을 선보일 때랑 비슷했다라는 건데요. 네. 그럼 이때 얘기했던 GPTs라는 게 뭐냐? 쉽게 말하면 누구나 별도의 개발 작업 없이 그냥 특정 목적을 위한 맞춤형 챗 GPT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직 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네. 제가 개발자도 아닌데 네. 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제가 또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GPT 서비스 안에서 예. 나만의 어떠한 특정 목적을 가진 챗봇을 그냥 몇 줄의 명령어나 내 데이터를 넣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글쓰기 코치를 만들겠다, 예. 경제 도우미를 만들겠다, 뭐 요리 레시피를 알려주는 어떠한 그 챗봇을 만들겠다. 라고 하면은 내가 프롬프트나 여러 가지 명령어 혹은 데이터를 줘서 그 안에서 나만의 맞춤형 챗봇을 만들 수 있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든 챗봇을 향후에 판매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은 이거 네. 써보셨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것저것 만져봤고요. 예. 이종훈 작가님이 아마 가시면서 들으실 것 같은데 예. 제가 공부왕 이종훈 봇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의도는 없었고 어쨌든 이 GPTs를 갖고 뭘 좀 보여드릴 수 있을까? 그래도 이제 가장 정확한 정보들을 넣으면 좋잖아요. 네. 우리가 보통 챗 GPT 쓸 때 사람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그래서 환각이죠. 쉽게 말하면 헛소리, 잘못된 소리 이런 네. 걸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 GPTs를 쓰면 장점이 뭐냐면
제가 어떤 문서 파일을 올리고 그 문서에 있는 걸로만 대답을 하라고 이렇게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본 중에 이제 자전거 이야기, 뭐 카세트 테이프 이야기, 놀이공원 이야기 예전에 이제 이종훈 작가님이 하신 한 3가지 정도의 그 대본을 그냥 워드에 붙여놓고 파일을 올립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기본적인 명령을 세팅을 해줘요. 예를 들면 처음에 지시를 해요. 넌 지금부터 공부한 이종훈이야. 겉으로는 다소 불만이 많아 보이지만 사실 속은 따뜻한 사람이야. 공부한 이종훈은 세상의 모든 정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명령을 해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도출 과정을 이걸 다 한글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한글로 지시를 하는 거예요. 역할극을. 예.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도출 과정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뭔가 유저가 키워드를 입력하면 그 키워드를 내가 올린 파일에서 찾는다. 만약에 못 찾는 경우에는 이런 공부왕이 모르는 걸 물어보다니 다음에 더 공부하고 오지라고 얘기를 한다. 예. 만약에 관련 내용을 찾는다면 자 대답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답을 또 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시키냐면 나는 공부왕 이종훈이다. 이런 것쯤은 손쉽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답을 하라고 시키고 마지막에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기본적인 내용에다가 추가적으로 관련된 명언이나 조언도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세팅을 하면 거의 바로 실시간으로 완성이 돼요. 네. 완성이 되면 이제 제가 물어본 거죠. 예를 들면은 디즈니랜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라고 했더니 내용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놀이공원 이야기를 예전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나는 공부한 이종훈이다. 이런 내용쯤은 손쉽지. 디즈니랜드에 대해서 알려줄게. 이러면서 뭐 디즈니랜드는 테마파크의 원조로 하면서 한 4줄 정도로 내용을 아주 잘 요약을 해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자, 이건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야. 디즈니랜드 같은 프로젝트는 단순히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단다. 그것은 꿈과 상상력을 현실로 만드는 일이야. 그러니 너도 일상에서 작은 것들에 대한 꿈과 상상력을 키워보길 바래.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답변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존에 있는 내용하고 예. 없는 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아예 생뚱맞은 걸 물어보면 이제 뭐 예를 들면 갑자기 뭐 음악의 변천을 알려주세요 이랬더니 이런 공부왕이 모르는 걸 물어보다니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하고 뭐 자전거는 누가 만든 거야 그랬더니 정말 복잡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주고 마지막에는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었으니 너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까지 쭉쭉쭉쭉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세상이 놀랍게 변해가네요. 그런데 이런 변화들을 개인들도 이제 많이 체감하겠지만 무엇보다 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 잘만 활용하면 네. 이거 돈 좀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2가지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이 된다랑 그다음에 또 이러면 어떡하지? 라는 2가지 관점입니다. 예를 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 입장에서 보면 이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써서 개인적으로 즐거울 수도 있지만 예. 이걸로 돈을 벌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조만간 앱스토어의 개념으로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종훈 작가의 데이터를 가지고 나만의 봇을 만들어서 돈을 받는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슈가 없으려면 예. 그 IP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작가나 내가 글을 쓰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자기의 글을 갖고 바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니까 마치 앱스토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으로 나왔을 때 이 맥주를 먹는 것 같은, 그러니까 맥주를 진짜 먹는 게 아니죠. 스마트폰을 기울이면 맥주가 이렇게 떡떡떡떡 기울여지는 것 같은 진짜 웃긴 앱이 그냥 다운로드를 엄청나게 1억 이상 다운로드가 됐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예. 초창기에는 조금만 시도해도 되게 재미있으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기업 관점으로 가면 기업에서는 실제로 챗GPT를 어떻게 쓰느냐, 그냥 챗GPT 자체를 쓰는 게 아니라 예. 앞서 설명드렸는데 API, 그러니까는 엔진을 빌려가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엔진을 빌려가서 쓸 때마다 돈이 많이 듭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 돈이 엄청나게 저렴해졌어요. 예. 오히려 기술은 좋아졌는데 GPT-4보다 3배 이상 저렴해졌습니다. 기존보다 대화하는 것들이 저렴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술은 좋아지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데이터 넣을 수 있는 것도 많아졌고 그리고 가격은 3분의 1로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GPT의 문제 중에 하나가 2021년까지밖에 정보가 없다라는 예.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2023년 4월까지의 정보로 업데이트가 됐어요. GPT-4 기준으로. 예. 그리고 또 그 외에 검색도 되니까 이거를 갖고 이제 기업에서 뭔가를 활용해 볼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하는 곳들이 있고요. 네. 반대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온 거 얘네들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진짜 들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챗 GPT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거나 우리가 이제 아주 효용성 있게 활용할 수 있게 네. 되면 어떤 스타트업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네. 어떤 제품 서비스는 이런 인공지능 기반이 아니라 본인들이 어떤 형태로 사회적으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획된 게 있을 텐데 네. 이러다가 이런 다른 회사들 다 멸망해야 된다고 한다라고 생각해야 되나? 이거 뭐 멸종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실제로 나오고 있고요. 이게 지금 얼마나 큰 인기를 끌고 있냐면 서버가 계속 다운되고 있어요. 챗GPT의 서버가. 예. 그러니까 유료 사용자들도 유료로 쓰는데도 접속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써서 이제 샘 알트먼이 계속 미안하다라고 하는 트윗 X에서 글을 올릴 정도인데요. 예. 그 정도가 되다 보니까 반대로 지금 그 실리콘밸리에서 밈이 돈다고 합니다. 짤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예. 뭐냐? 오픈 AI가 내 회사를 죽였다. 아. 그래서 이게 그림이 어떤 거냐면 예. 스마일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예. 근데 뒤에는 울고 있는 거예요. 예. 진짜 얼굴은. 그게 왜 그러느냐? 이제 생성형 AI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첫 번째로 아이디에이션을 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챗GPT 엔진을 가져다 쓰는데 이런 게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거를 채워주는 스타트업들이 최근에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예. 제일 대표적으로 PDF 파일을 올리면 그 PDF 파일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서 뭔가 예. 마치 논문을 토론하듯이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이제 GPT가 할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굳이 그 서비스에 안 들어가도 되겠죠. 뭐 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챗봇을 만들 때 누구나 쉽게 자기의 파일을 올리고 나만의 캐릭터를 설정해서 채팅을 할 수 있는 녀석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챗GPT가 다 해버리니까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원 기술이 아니라 응용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많은 어떤 빌더라고 하는 개념의 이러한 스타트업들이 지금 뭐 이번에 오픈 AI의 발표 때문에 해외에서는 발표하는 순간 뭐 스타트업 멸망의 날이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반대로 이제 주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네. 있는 이런 모습이죠. 저만의 생각이 아니었네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 분야는 우리가 항상 MS니 뭐 구글이니 오픈 AI니 전부 외국 회사들의 장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 최근 삼성전자에서 통신이나 인터넷 연결 없이 기기 자체에서 AI 기술을 구현하는 서비스를 선보이겠다 이렇게 발표했다면서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요. 앞서서 설명드린 모든 언어 모델은 대부분 다 지금 인터넷 서비스 기반입니다. 예. 그럼 쓸 때마다 결국에는 네트워크가 돌아가고 거기에서 어디선가는 돈을 내는 구조예요. 근데 이번에 그 삼성전자가 발표한 건 이른바 온 디바이스 AI라고 그러거든요. 예. 기계 자체에 AI가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은 우리가 뭔가 챗GPT처럼 주고받고 할 때 통신을 쓰는 게 아니라 네. 기계 자체에 있는 칩이나 이제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일단은 속도 면에서 빠를 수 있고 두 번째는 보안상에서 좋겠죠. 아, 그렇네요. 데이터가 밖으로 안 나가니까.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항상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빠르게 이런 것들을 좀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가 이런 언어 모델을 개발을 해서 그거를 예. 퀄컴하고 같이 해서 스마트폰에 탑재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예. 그때 삼성전자도 좀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실제로 삼성전자가 오히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폰에다가 이런 걸 붙이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어떤 걸 붙이겠느냐라고 할 때 세 가지 형태의 모델을 얘기했는데 하나는 일단 텍스트를 생성하는 거. 예. 그러니까 그건 챗GPT랑 비슷한 거죠. 예. 두 번째는 코드 생성하는 거. 그러니까 코드를 프로그램. 생성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발자가 예. 나 이런 프로그래밍 코드를 짜고 싶은데 네가 좀 같이 도와줄래? 아. 그럼 코드를 짜주기도 하고 아니면 코드를 원래 20줄 써야 되는데 예. 내가 2줄만 쓰면 18줄은 이제 AI가 써주고 아. 이런 식의 것들. 예. 세 번째는 이제 이미지 생성. 그러니까 내가 글자 명령을 주면 이미지를 만드는 이런 것들이고요. 그거를 갖고 실제 스마트폰에서 뭘 할 수 있냐고 얘기했냐면 메일을 작성할 때 AI가 대신 이제 적어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명령을 주면. 또 문서를 줬을 때 문서를 요약해서 2줄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네. 세 번째 이게 아주 재밌는 건데 번역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외국인하고 전화하고 있으면 예. 외국 사람의 목소리를 바로 이제 한국어로 번역해줘요. 아. 이런 것들까지 실시간 통역까지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이런 게 이제 향후 갤럭시 24, 그러니까 다음 버전이죠. 갤럭시 24의
이제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좀 기대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서비스들이 하나씩 만들어지면 더더욱 진짜 개인들의 삶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대기업의 큰 임원들 같은 경우 네. 비서분들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뭐 통번역도 되고 문서 요약도 되고 메일도 대신 보내준다면 진짜 이게 진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네, 뭐 실제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비서가 바로 없어지느냐라고 할 때 저는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것도 잘 써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까 처음에 그렇죠. 합을 맞춰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비서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 사람의 비서가 두세 사람 이상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서비스가 커질 수도 있다라고 오히려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게 나오면 빨리 써보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구분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과 그렇지 못한 것들을 잘 나눠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네, 싶습니다. 이런 거에 당연히 국내 이통사들도 뭔가 네.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SK 같은 경우에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아이폰 녹음하는 기능을 이제 AI를 기반으로 만들었는데 거기도 이제 통번역 기능을 같이 넣는다고 하고요. 애플에서도 최근에 갤럭시를 보면서 우리도 이제 언어 모델 만들 거다라고 하는 루머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까지 나오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우리 김덕진 소장님 덕분에 네. 어떻게 보면 미래를 우리가 조금씩 먼저 보긴 하는데 네. 저는 예전 같으면 좀 설레고 빨리 나오면 써봐야지 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슬슬 저도 이제 걱정과 불안함도 많아지고 있는 일단 상황입니다. 박정호 보슬 하나 만드시죠. 좀 같이 좀 만들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긴 했었나요? 스쳐간 인연이었나요? 짧지 않은 우리 함께했던 시간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잔나비의 사랑하긴 했었나요? 스쳐가는 인연이었나요? 짧지 않은 우리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꾸 내 마음을 가둬두네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제가 챗 GPT한테 이 노래 제목 좀 줄여줘 했더니 딱 두 글자로 정리해 주더라고요. 미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김 소장님 나와서 한번 이 곡으로 선곡해 봤습니다. 저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